예, 아무래도 외교 안보나 국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제 공약을 좀 설명드리고 제 생각을 전하러 왔습니다. 현행 징병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징병률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사실 신체적으로 좀 군복무하기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이젠 징집해야 될 정도로 자원이 부족해진 상태인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통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한편으로는 자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을 싹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의 효율화도 저희가 이야기해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여성들이 더 많이 복무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력 감소 시대에 무인 무기 체계는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드론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실제로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병력의 전개나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무인 드론이나 이런 거로 인한 전쟁 양상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휴전선 일대 장사정포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는 산의 뒤쪽 사면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파괴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AI와 그리고 드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에 걸맞는 군 편성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 편성에 관해서 이렇게 아젠다를 제시를 해주신다면, 얼마 전에 그 정책 중에서 이제 병력 자원들을 병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장교 부사관들의 성적순에 한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기초군사훈련에 해당한 BMT라는 걸 받은 다음에 거기서 성적 우수자 5% 10%는 장교로 가고, 그 다음 밑에 20%는 NCO 부사관으로 가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일반 사병으로 가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일반 사병과 거기에 대해서 학군, 학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학군과 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장교 획득 방법으로는 매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 사병 복무에 비해 가지고 봉급 차이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복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재조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성적 우수자부터 해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계로 통합 선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18개월 복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 복무 기간을 뭐 단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에 4주 훈련에 해당하는 기초군사훈련은 본격적인 복무를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 방학중 같은 때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남성들 입장에서는 이 1개월, 2개월 차이 때문에 복학이나 이런 문제가 연계돼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초군사훈련은 분리 이수제 같은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약집에 여성 이제 지원제, 네. 이제 병 지원제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실제로 군가 산점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여성에게도 간부가 아니라 병으로 군복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군으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할 수밖에 없는데, 병으로 복무하는 것이 열리게 된다면은 그들이 희망 지원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병역을 복무한 사람들, 병역을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가 쉬워집니다. 지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형태의 군복무, 그러니까 짧은 단기 군복무인 병사 사병 복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라고 볼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징병제 스트는 유지하겠지만은 여성 중에 만약에 희망 복무제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인 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무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저희가 원래 개혁신당이 내세우는 희망 복무제라고 하는 것은 소방이나 아니면은 경찰, 교정 직렬에 가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군복무를 해야 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게 사실 여성 자원 획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실제 호봉을 인정해주게 되면은 요즘 군 사병 월급도 뭐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초임 공무원, 그러니까 교정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이런 직렬에 계신 현장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입장에서 군복무를 하는 게 큰 손실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다 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전쟁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한 방산업체들의 방산업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혹시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요? 이번 대한민국이 군수 산업이 보여준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다량의 포탄을 생산하고 재고로 쌓아놓을 수 있는 나라는 심지어 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입증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육상 무기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과거 공산권 무기 체계에서 나토 무기 체계로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같은 무기 체계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의 K2 전차가 거의 한 60% 정도 되는 비용으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자주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비교 우위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은 우리가 뭐 방어 체계나 무기를 통해서 우선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북핵의 지금 현실적인 위협은 예를 들어 앞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로 만약에 투사되는 북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층 방어 체계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폭격기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우리나라와 북한 상황 속에서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이 북한이 잠수함 체계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SLBM으로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의 만약에 북한이 SLBM을 통해 가지고 남해안에 와서 뒤에서 쏘려고 위협한다고 하면은 원산이나 함흥 쪽에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고정 배치해서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의 잠수함이 나오게 되면 그걸 속력으로 따라잡고 그래서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의 획득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이라고 하면 직접 보유도 있을 수도 있고 미군의 이제 사전 배치가 되는 두 가지 둘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핵을 사실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핵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핵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든지 NPT 탈퇴하고 6개월이나 1년 내로 이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폐연료 대처나 이런 것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사실 상당한 견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한미 관계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안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핵 잠수함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연계해서 한번 저는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같이 재생에너지 발전 요건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는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안전 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편갈라가지고 이것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을 통해 가지고 AI 산업이나 이런 곳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통일부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통일에 대한 관점은 이제 어떻게 두어야 될까요? 통일부가 지금까지 작은 부처로 있으면서 통일을 전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패싱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통일 문제는 외교 문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육자회담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를 합쳐서 외교 통일을 만들어서 이런 칸막이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사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를 볼 수 없다 라는 인식 때문에 이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형식은 어떻게든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육자회담 등에서 다자간 외교가 중요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외교부와 통일부가 분립되어 있는 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시장을 넓히고 노동력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정은의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 계속 도발을 감행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거기에 목매달고 이런 모습은 아니고, 다만 북한의 붕괴는 거의 자명하다. 전체주의 정권이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아래 꾸준한 준비를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의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후보님께는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계철선을 얘기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전력에 대해 가지고 꼭 한국에 계속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육상 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군 전력이 이제 한반도 방어에 있어 가지고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탐지 전력이나 공군 전력 등에 있어 가지고는 주한미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 하나하나가 고가의 장비들이고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지상군에 대한 부담을 만약에 한미 연합군에서 줄인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겠지만은 공군과 해군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한미군 비용 분담 비용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만약 협상한다면은 단순히 현금을 우리에게서 많이 가져가는 것을 원한다기보다는 방산 협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형태로 이런 딜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위비 분담금이 조금 인상되는 대신에 그
그 인상폭만큼 우리의 기업들의 군수물자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조선소 MRO 협약만 해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없이는 해군을 이제 미국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육상 포탄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의 풍산그룹 같은 곳 빼고는 이제 사실 다량의 이런 양산 설비를 갖춘 곳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 토론에서 자유의 병기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세계 평화를 지키는 그런 방산기지로서의 역할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이제 MRO 사업을 하려고 미군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필리핀이라고 하는 예전에 미군이 주둔하기도 했고 사실 필리핀은 미국과 뗄 수 없는 그런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노동력이 이제 싼 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전에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운영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는 생각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군함 같은 경우에는 특수선이고 특수선의 노하우는 대한민국의 3대 조선소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가격 경쟁력과 무관하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안 분쟁이 요즘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및 안보 대응 자세는 양안 분쟁에 대해서 분쟁 시기와 전쟁 시기에 각각 어떻게 저는 양안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곤란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안 전쟁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사실 한반도의 유사시에 타국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와 비슷할 것이라 봅니다. 저는 양안 관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중국에 거의 가시화되는 위협이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쟁으로 양상이 변질이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뭐 지상군을 이렇게 돕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예를 들어 해군력이나 공군력보다는 해상봉쇄나 아니면 이런 것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의 직접 충돌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를 들어 항행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작전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양안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치랑 역할은 어떻게?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그 관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안 관계라고 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게 TSMC의 반도체부터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강하게 밀접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잘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양안 분쟁에 대응해서 미국은 이제 한미일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데 대한민국으로서 한미일 동맹 관계는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우리 한미일 간의 삼각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통의 어떤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서 공통의 위협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중국의 팽창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저는 한미일 삼각동맹이 너무 배타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것의 유일한 목적이 중국 견제여서도 안 된다. 좀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한미일 동맹 때 이제 아젠다가 됐던 것 중 하나가 한국군이랑 일본군이 서로의 영토에 이렇게 상륙하게 될 수도 있는 점들이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저는 일본의 자위대 같은 경우는 정식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약이 덜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한국의 군 병력이라 하면 해외에 이제 가가지고 발을 딛는 순간 파병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지금 되신다면 어떤 안보 정책이 지금과 가장 크게 바뀔까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허심탄회하게 가서 좀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보고 싶습니다. 사실 관세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막 밀어올리는 거는 제가 아는 미국이라면은 사실 하지 않을 선택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 봐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서 얘기해보고 실제 안보 분야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안보 공약과 이제 외교 안보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람이 먼저 이제 거론되는 그런 공약들을 짰습니다. 그래서 장교 획득에 관한 저희의 생각 변화 이런 것도 있고요. 군 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관점을 바꿔서 휴전선 염주알처럼 방어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이제는 거점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의 변화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많으니까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샤를 드골이 했던 말인데요. 미국은 프랑스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했던 말처럼 미국이 과연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그렇게 혈맹으로서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미국을 의심하자는 얘기보다는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주국방을 지향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에서 현존하는 적인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다면 모르겠지만은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최고의 방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를 네. 우리나라에 방영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자세히 쓰셨는데 네.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에 비해서 모든 분야의 체제 우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 사회, 경제, 문화 어떤 것이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만나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오히려 조롱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안하고 그래서 이끌어낸다면은 사실 우리 체제가 우월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반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청을 하면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될 텐데 그게 대북 제재에 위반이 되는 조항으로 또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도 지금 시청을 하지만 저작 권료를 그렇죠. 현실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당연히 대북 송금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지켜야죠. 근데 뭐 대북 송금이라는 건 저희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방송국까지 저희가 방영한다 이렇게 될 정도라면은 저는 상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군 장병에게 한마디. 예,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입니다. 정말 이번에 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바로 가는 방향으로 잡히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투표가 너무 중요하고요. 소중한 한 표 제가 열심히 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